네, 시작할까요? 여러분 이제 끝나려면 1시간 40분 남았어요. 오늘이 끝나기 1시간 40분 전이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고 토요일을 잘 마무리합시다. 왠지 내일 이제 또 썬데이 노동법이 기다리고 있네요. 괜찮아요, 괜찮아. 실전에 가면은 어차피 다 토요일, 일요일 미친 듯이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하고 그 다음에 가자고요. 지금 이 생활도 6번 남았죠. 이번에 한 번 하고 나면 5번 남는 거죠. 그러니까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른 시험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으면 합격합니다. 정말이에요. 너무 공부하는 거 힘들어가지고 빨리 시험 차라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합격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믿어보세요. 제가 약간 그런 느낌 받았고 주변에 보면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자 이제 시작할 건데요. 강의계획서 잠깐 보시면 강의계획서 수정 좀 하겠습니다. 강의계획서 보시면 2회차 진도가 감정부터 되어 있죠. 학습부터입니다. 2회차 진도는 학습부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문제 어떠셨어요? 한 문제 정도는 브리타로 제가 냈는데 3번 문제가 아마 브리타였을 거예요. 직무만족의 개념을 뭐 이러면서 조금 힘드셨을 건데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잘 됐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새로운 내용 살짝 추가하면서 공부 좀 하려고 좀 했어요. 낸 거니까 실전에 가서 이런 브리타를 맞았을 때 느끼는 그 당혹감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이 6시 반에 올라오셨죠? 제가 대학원 동생이 미국에서 어제 들어와서 청첩장을 주겠다고 굳이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안 줘도 되는데 그죠? 그래서 언니보다 먼저 가는 게 뭘 자꾸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잠깐 받으러 가느라고 6시 반에 제가 못 올라왔어요. 근데 다음 주에 아마 제가 6시 반에 올라와서 책도 보세요. 수험번호 쓰세요. 시작합니다. 막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처럼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객서는 됐고 우리가 어떻게 수업하는지도 이미 저하고 거의 근 1년 가까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혹시 이 중에서 생동차 있으시면 그러니까 1년 동안 준비한 생동차 말고 진짜 이제 막 1차 합격하고 2차 준비 처음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권하는데 GS 2기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든가 아니면은 조금 늦게 개강하지만 평일반으로 오세요. 평일반이라 죄송합니다. 동차반으로 오세요. 아셨죠? 지금 이 3기 강의가 좀 벅차실 수 있어요. 생동차들은. 됐죠? 그리고 지금 주말반 분들 중에서 선생님 저 기본 이론이 좀 많이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은 동차반 개강할 때 저한테 말하고 나오세요. 아셨어요? 동차반은 모의고사는 아침에 자율적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아침 9시 반부터 1시까지 기본 이론 집중적으로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말반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 기본 이론 약해요 하시는 분들은 동차반 개강하는 날에 오세요. 저한테 말하고 사전에 말하고 오세요. 5일 동안 진행합니다. 5일 동안. 5회예요 총. 경조가. 뭐 인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시면 되고 경조 5일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본 이론 정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나오셔도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시잖아요. 제 성격 뭐 추가로 수강비를 더 내라 뭐 해라 하지 않는 거 알죠? 열심히 하면 그냥 무조건 다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GS 2기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든가 GS 2기 동영상 강의 제가 기본 이론하고 연습 문제 풀이 둘 다 조금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평일반 강의를 들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GS 2기 동영상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이론이 조금 아쉽다 하시면은 동차반 나오시면 돼요. 아마 3기 강의가 바로 100점 들어가고 해서 좀 힘드실 수 있어요.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공부 방향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GS 3기 무조건 가야지. 아셨죠? 무조건 힘들어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자, 그래서 매주 진도마다 저희가 이렇게 연습 문제하고 기출문제 정리된 표가 나와 있고요. 이 정도 연습 문제는 한 번쯤 다 목차 정도 짜보고 머릿속에 구상 한번 해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인사관리와 다르게 여기 있는 문제를 제가 전부 다 풀어주진 않습니다. 오늘 진도표 같은 경우에도 두 문제는 제가 안 풀어줬죠. 다양성 수준별로 조직행동과의 영향관계 검토하라는 문제와 그 다음에 태도 쪽에서도 태도 변화에 대한 저항의 원인 및 유형과 태도 변화 방안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는 모범 답안이 안 나갔어요. 2, 3기를 통틀어서. 이유는 하나, 책에 있는 그대로 쓰면 되는 것들은 제가 웬만하면 모범 답안 안 드립니다. 자료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서. 됐죠? 대신 조금 내용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융합시켜가지고 재탄생시켜야 되는 뭔가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제가 모범 답안이 조금 나갑니다. 됐죠? 이렇게 봐주세요.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자료 하나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연습 문제 자료, 모의고사 자료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범답안 자료가 오늘 3기에는 좀 나갈 겁니다. GS 2기를 안 듣고 3기로 오신 분들은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그럼 2기 때 나갔던 모범답안은 3기 때 안 나오나요? 안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자료가 전체를 대상으로 떠나가 버리면 이게 엄청난 그 종이 낭비가 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2기를 수강하신 분들은 이미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필요 없는 자료들이라 가지고 다 버리는 자료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키고 있고 샘플 강의라 말하기 좀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시면 제가 뭐 어디 뭐 이렇게 카피 잘해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데를 한번 가보시는 거를 권하겠습니다. 아셨죠?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 제 자료 다 빼달라고 해가지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시면 어떻게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바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1시간 40분 수업이기 때문에 미친 듯이 빨리 해야 합니다. 뭐예요? 쉬는 시간 없이. 아셨죠? 쉬는 시간 없이 그냥 할게요. 그럼 우리 토요일 마무리를 잘 해봅시다. 자, 일단은 경영조직론 들어가야 되죠? 경영조직론 들어가. 자,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두 과목 나눠서 보잖아요. 첫 번째가 미시적 접근, 미시적 이론이라고 해서 OB, 즉 조직 행동론 보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거시이론들이라고 해가지고 OD를 포함한 뭐가 나오나요? 전체 거시론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특히 미시 쪽, 즉 조직 행동론 쪽은 단순 암기를 하면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못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요, OB를 못하면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경쟁력 없습니다, 경조에서는. 그렇죠? OB는 단순 암기만 해도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무조건 OB는 잘 정리를 하시는 거를 권해요. 자, 조직 행동론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의 행위를 연구하죠. 그렇죠?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의 행위를 연구하는 이유는 딱 하나. 뭐라 그랬어요? 관리자인 내가 보기에 이쁜 짓을 하도록 만들고 싶어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을 저희는 고상하게 뭐라고 말하죠? 구성원의 개인 수준의 행위 또는 집단 수준의 행위, 마지막으로는 조직이라는 시스템 구조 하에서 구성원이 하는 행위 자체를 어떻게 한다? 과학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조직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행위로 변화시키는 것을 뭐예요? 지향하는 연구예요. 됐나요? 조직행동론은 연구의 목적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자, 간단한 이야기를 조금 했고, 개인 수준 행위부터 이제 들어가기 이전에 저희가 이 조직행동론 자체에 뭐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조직행동론의 수준별 검토로 들어가나요? 조직행동론과 관련된 과학적 접근 방식들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 발전해왔는지 그 이론의 발전사를 먼저 살펴보고 가죠. 이론의 발전사를 미리 보고 조직행동론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왜 이론의 발전사를 늘 처음에 보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각 이론들이 제시하는 각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각 차원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연구하라는 지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행동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본다고요? 조직행동론과 관련된 이론사부터 보게 됩니다. 자, 이 조직행동론의 이론사는 경영학 전반의 발전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먼저 초창기의 산업혁명 이후에 대두된 연구들은 공동의 연구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공통의 연구 목적이 뭐였었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어떻게 됐다? 이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잖아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니까 인간이 어디 욕심을 냈다? 적게 투입해서 많은 산출물을 만드는 효율적 생산에 용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의 조직 이론들은 어떻게 하면 조직을 통해서 효율적 생산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 목적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한다? 고전 이론이라고 하죠. 고전 이론들은 뭐라고요? 연구의 목적 자체가 능률이나 효율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론들의 총합이에요. 됐어요? 자, 이 고전 이론의 대표 주자 누구 있어요? 첫 번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해요? 직무를 구조화시키는 것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쵸? 즉, 얘는 과학관리를 통해서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과학관리라는 걸 대체 어떻게 하면 효율적 생산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냐? 그 이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과학관리의 4대 원칙이 되는 거예요. 4대 원칙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외워서는 절대 못 외워요. 너무 힘들어, 암기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뭐부터 외웠어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따르면 직무는 최대한 단순하고 작게 쪼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쵸? 그거를 우리가 고상한 말로 뭐라 그래요? 전문화 또는 분업을 해야 된다. 직무를 이렇게 최대한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만들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첫 번째, 순간도가 올라가서 적은 작업 시간으로 많이 만들게 되고, 두 번째, 관리자가 통제하기가 용이해요. 됐어요? 예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즉 조직 목적 달성에 공헌하고 있는 행위를 작업 수행자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행위 자체를 통제하는 게 용이해진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럼 두 번째, 단순하게 과업을 쪼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쪼개놓은 과업을 수행하는 최적의 방법을 밝혀내요. 됐어요? 그리고 그 최적의 생산 방식에 따라서 작업 수행을 하도록, 즉 최적의 조건을 유지시켜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표준화. 그죠? 표준화는 개념 정의는 입에 붙어 있어야 되죠? 뭐라고 개념 정의 내려야 돼요?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 밝혀낸 최적의 작업 수행 조건을 유지시키는 것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표준화를 딱 시켜놓는다는 거는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정해놓고 이 방법 그대로 모든 구성원들이 다 어떻게 한다? 작업 수행을 하도록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표준화를 통해서 뭐가 산출이 된다고요? 일일 표준 과업량이라는 것이 나와요. 평균적인 작업 잘하면 하루에 이 정도는 만들더라 라는 표준화의 결과예요. 그렇죠? 이런 일일 표준 과업량을 초과 달성하면 높은 임률 적용하고, 이 표준 과업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낮은 임률을 적용하는 뭐를 병행하죠? 차별, 성과급제를 병행해요. 이렇게 병행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 얘네가 정해진 작업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노력한다. 즉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어떤 효과가 나타났나요? 첫 번째로는 뭐다? 효율적 생산이라는 거 정말 가능하다. 두 번째, 직무 자체를 저렇게 구조화시키고, 직무 자체를 구조화시키죠. 그렇죠? 그에 따른 효율적 생산 방식을 제시를 하는 거는 현대적 경영 기법으로도 여전히 쓰이고 있다. 세 번째로는 뭐였어요? 직무 중심 인사관리를 대두시키는 뭐가 됐다? 계기가 됐다. 하지만 문제는 뭐다? 이러한 효율적인 효과를 뭐가 초과하는 현상? 작업자의 심리적 비용이 초과하는 현상이 나오죠. 작업자의 심리적 비용은 왜 발생해요? 맨날 출근해가지고 똑같은 과업만 계속하는 거잖아요. 즉 단순 반복적으로 저렇게 분업화된 전문화된 과업만을 수행하다 보니까 작업을 수행하면서 느낄 수 있는 의미성, 자긍심 등등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조롭고 지루하고 일하기 싫고, 이런 심리적 비용이 효율적 생산으로서의 효과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진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전이론은 대표주자 누구예요? 페이올의 일반이론. 페이올 같은 경우에는 뭐를 통해서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시킨다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효율적인 경영 방식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능률 극대화를 위한 운영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론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뉘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 인사관리 시간에 했다. 경영활동을 뭐예요? 6가지 분야로 나눴죠. 그렇죠? 경영활동을 6가지 분야로 나뉘고, 이 경영활동 자체가 효과적으로, 즉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수행이 되려면 뭐가 잘 돼야 된다? 각 경영활동에 뭐가 잘 돼야 돼요? 관리활동이 잘 돼야 된다. 관리활동을 뭘 말하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 조직화, 실행, 통제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죠. 그렇죠? 우리 아까 이거 플랜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관리활동을 효율적으로 해야지만 경영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뭐를 제시한다? 14가지 관리 원칙을 제시한다. 이게 바로 페이올의 일반 이론 내용이었어요. 평가. 페이올의 이론은 어떤 평가받아요? 긍정적인 평가로는 경영 방식으로서 관리자에게 뭐를 제시한다? 지침을 제시해준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굉장히 유연한 이론이기 때문에 조직의 상황이나 아니면 조직의 목적에 따라서 저 14가지 관리 원칙을 유도리 있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14가지 관리 원칙 자체의 항목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중복되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다? 다 페이올의 경험에 근거해서 제시된 원칙이지 과학적 접근 방식에 따라서 검증된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고전 이론으로 제시되는 건, 세 번째 고전 이론으로 제시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이거 지우개. 세 번째 고전 이론은 뭐 있어요? 바로 베버의 관료제론. 베버의 관료제론은 뭐를 통해서 조직의 능률과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조직 구조의 설계를 관료제 구조로 설계를 하면 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효율과 능률이 극대화된다. 이런 주장인 거죠. 자, 그러면 베버가 주장한 내용은 첫 번째, 타인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왜 통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통제나 또는 지배 방식이라고 하죠. 지배 방법은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 전통적 지배 방식 또는 전통적 권한에 의한, 전통적 권력에 의한 지배,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카리스마. 세 번째는 합법적. 세 가지 지배 방식이 있다. 됐나요? 왜 통제, 행위의 지배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면, 자, 효율과 능률이라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를 잘하나 못하나 그 행위 자체를 관리하는 게 통제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다른 사람의 행위를 내가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지 그 원론적인 내용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근데 베버가 뭐라 했어요? 그동안 이거 두 개에 의해서 지배를 했더니 다 조직들이 폭망했다. 되나요? 고상한 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그동안 전통적 지배 또는 카리스마적 지배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직 내의 비효율이 야기됐다. 되나요? 한마디로 뭐예요? 구성원들이 조직의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를 안 했다고요. 이대로 했으면. 따라서 뭐에 따른 지배? 합법적 권력에 의한 지배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지배 방식이 된다. 그래서 이 합법적 권력에 의한 지배 구조가 바로 뭐예요? 합법적 권력에 의한 뭐라고요? 지배 구조라고 했어요. 구조, 스트럭처. 지배 구조가 바로 뭐가 된다? 관료제 구조가 된다. 합법적 권한이라는 거는, 합법적 권력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나온다? 구성원과 내가 합의한 규정 규칙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관료제 조직 구조라는 거는, 즉 합법적 권한에 의한 지배 구조 형태인 관료제 조직 구조는 뭘 말하는 거다? 규정 규칙으로 모든 조직 내의 활동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조직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이상적 관료제의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기본 6가지 막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분업화라고 해가지고 한 작업 수행자가 맡고 있는 작업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는지 등등이 규정 규칙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분업화하고 짝꿍 누구 있어요? 표준화라고 해서 이 작업 수행을 위한 최적의 방법이 뭘로 정해져 있다? 규정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맞나요? 또 뭐 있어요? 규정 규칙, 즉 문서화가 이루어져 있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문서화를 모든 구성원들이 다 준수한다. 그걸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공식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공식화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또 무슨 이야기 나와 있어요? 조직 내에서 인간성 상실이라는 특징이 나와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개개인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개개인의 사정 등을 조직 내에서 고려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정해져 있는 규정 규칙대로 모든 전 구성원들이 뭐 해야 된다? 행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됐나요? 기타 특징까지 정리해서 한 5-6개 좀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관료제 조직 구조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장점, 대규모 조직, 안정적 환경하에 있는 조직한테는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맞다. 됐나요? 왜냐하면 안정적 환경하에서는 환경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정해진 환경에서 최적의 작업 수행 방법을 규정 규칙으로 정해놓고 이대로 모두 다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효율과 능률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하지만 환경이 바뀌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규정 규칙이 바뀌어야 되죠. 환경이 변화하는 속도를 규정 규칙이 바뀌는 속도가 못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구조는 동태적인 환경에는 부적합한 조직 구조다. 이런 비판을 듣는 겁니다. 게다가 규정 규칙으로 정해진 대로만 구성원이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개성, 창의성, 상실. 정리됐어요? 여기까지 뭐예요? 고전이론. 고전이론의 공통적인 비판점 뭐다? 인간소외. 이거 뭐예요? 여기 살짝 예외긴 한데, 얘는 뭐예요? 얘. 인간소외. 고전이론의 대표적인 문제는 뭐냐면, 효율과 능률이라는, 자, 잘 들어보세요. 효율과 능률이라는 누구의 목적? 조직의 목적.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개인의 목적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녀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조직의 목적 달성,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직에. 출근을 하는데. 그렇죠? 그럼 나의 목적과 조직의 목적은 상이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개인의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직무의 구조화 방안.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조직 구조 자체를 설계를 다 해놓고 인간은 어떻게 한다? 그 구조화된 틀에 수동적으로 맞춰지는 형태로 지금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 고전 이론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효율성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이런 인간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이 심리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초과했을 때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